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대표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전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를 입건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북한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네도록 한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진술한 이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까지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방북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예, 그래픽으로 잠시 나왔습니다만 자,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북한에 가겠다고 하니까 공짜는 없다. 적어도 300만 달러는 줘야 뭐 시민들도 동원을 하고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헬기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겠다. 그러려면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억 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건 조만간 그러면 소환도 임박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저는 뭐 피의자 입건, 피의자 전환이라는 거는 그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어저께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아마 뭐 대략 지금 예상컨대는 한 9월 초중순 정도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결과하고 백현동 배임 의혹을 가지고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일각에서는 한때 이제 이화영 재판이 공전을 되면서 이제 뒤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다시 또 기류가 지금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한마디를 하면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조사를 하려고 그게 했는데 법정 증거로 채택이 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 공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피의자로 전환된 이재명 대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어떤 점에서 좀 황당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이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하고 있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9월에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자, 이 황당하다는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비회기 때 청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비회기가 이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였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한 게 누구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지사 대신 그 지역구 대리 관리해주는 이우일 씨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 아내인 백모 씨가 민주당에 청원하고 재판 나가고 또 법정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이화영 피고인이 원치도 않은 김영태라고 하는 또 변호사가 8월 8일에 와갖고 재판 속된 말로 깽판 치고 가고 뭐 이래가지고 빠르면 7월 25일에 이화영의 법정 증언이 가능했는데 어제까지 안 된 거 아닙니까? 한 달 이상 지연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지금 법정에서 검찰이 얘기하는 게 누군가의 무슨 뭐라 그래요?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검찰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좀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 왜 비회기 때 안 하고 뭐 이런 게 정치 공작이다는데 누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관련성은 변호사비 대납 문제였고요. 검찰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성태 회장은 관련성을 다 부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1월 달인가요? 소환되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대북 송금 뭐 대가 대납 사건 또 스마트 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사건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된 거였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김성태든 안부스든 쌍방울 관련자나 아태업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돼서 재판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형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가져오다가 최근에 이제 진술이 바뀌었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협의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뭐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매개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지금 검찰에서 바뀐 진술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 부분이 아직 법원에서 뭐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사건과 묶기 위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우여곡절 끝에 재개는 됐습니다. 재판 하루 전날에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7월 25일, 8월 8일 그리고 어제도 파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엔 판사 역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 결국 재판 그 하루 전에 해광 변호사들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재판이 다시 공전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다른 3명의 변호사들도 있긴 한데요. 모두 불출석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재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했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래서 오후에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로써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해광 변호사를 해임한 이후에 비로소 한 달 만에 바로 어제 재판이 재개가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재판 변호인을 둘러싸고 황당한 공전을 거듭해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에 있는 의원도 글쎄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비정상적인 이런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요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과정에서 지금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볼 것 아닌가. 증거를 오염시키려는 시도로 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 쪽으로 만약에 방점이 주어진다면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이러면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다라고 하면서 배후에 민주당 모 의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 의원
그 TV조선에서 보도했던 그 의원 맞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직이라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구를 현재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우일 씨라는 사람을 만난 걸로, 그거는 다 확인이 됐잖아요. TV조선 단독 보도로.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도 또 전화 통화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회유라고 보는 거죠. 회유. 왜냐하면 그 어간에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민주당에다가 탄원서를 하는 걸 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또 옥중 편지라는 걸 남편으로부터 받아서 그것도 민주당이 또 공개를 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변호인을 해임했고, 그다음에 또 공전을 시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 이거는 결국 박찬대 최고위원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사법방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아마 검찰도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과연 그 이우일 씨를 만나서 무슨 그 얘기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박찬대 최고위원은 자기는 회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검찰이 그걸 뭐 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할 텐데, 여하튼 검찰의 의심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회유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재개는 됐습니다만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이 사람의 입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쌍방울 전환 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자, 처음에는 저렇게 부인하던 김성태 전 회장이었습니다만 어제 재판에서는 쌍방울이 300만 달러 대신 송금해 준 거 맞고 요청받아서 한 거고, 이것도 이재명 대표도 당시 지사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꽤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 대표에게 일일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꼬치꼬치 설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뭘 할 때마다, 이게 본인이 뭘 실행할 때마다 통화를 이 대표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통화 자체가 이 대표에게 암시적 통화라고 여겼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경기도 비서실장,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이 조문을 와서 그때 이제 고인이 대신 예, 이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한 사실도 맞다. 검찰이 물어보니까 맞다. 이렇게 진술을 또 했습니다. 결국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 대표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겁니다. 암시적 통화였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해서 그런데도 내의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관계를 부인해 왔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자, 서로 제일 힘들 때, 상을 당했을 때 대리조문도 왔었고 전화통화도 여러 번 했었고, 물론 이재명 대표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내의 사입은 기억밖에 없다. 이 진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직접 전화 건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통화를 해갖고 바꿔갖고 이 통화한 게 4-5번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점하고 장소까지 다 특정이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해가지고 이렇게 원격결에 받은 거는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이런 건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 진술도 중요하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법정에서 뭐라고 검찰 조사 때 한 얘기를 그대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게 없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제3자 뇌물죄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이미 검찰이 유력한 증거를 다 확보한 거 아니냐 보여지는데 저는 그게 뭐라고 보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부수 회장 증언. 안부수 회장 증언으로부터 비롯된
문재인 정권 국정원 내부 문건입니다. 예. 국정원 정권 내부 문건에 그 스마트팜 관련 그 얘기가 다 나오고요. 그러면 스마트팜이 그 500만 달러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스마트팜 비용이 2019년 상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북 그 이재명 방북 비용이 후반기 아닙니까? 하반기. 예, 그러면 그 국정원에서 그 전반기에 있었던 스마트팜 비용을 파악했는데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300만 불은 파악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화영이 법정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재명에 대한 소환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할 정도로 이미 수사가 진척돼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짧게요. 근데 어제 재판에서 김성태 회장과 안부수 회장도 원래 같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부수 회장은 뭐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안부수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1심 판결이 나와서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이화영이 그 법정 증언 못 하게끔 뭐 이렇게 그 뭐 좀 작업을 속된 말로 작업을 했듯이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도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지금 뭐 뒤집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원 직원의 법정 증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이 얘기해 준 대로 국정원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안부수 회장이 여기서 뒤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게다가 그 작성 시점은 이게 문제가 되기 훨씬 전인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었고. 그러니까 2019년 뭐 7월 이 어간이거든요.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내 송환 이후에 일관되게 관련성을 얘기해 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주목된 부분은 암시적 통화라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시적 통화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 판단입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로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방북의 대가로 300만 불을 지급했다거나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화영 지사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 직접 사실을 진술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저러한 정황을 가지고 볼 때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는 증거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검찰 진술 과정에서 회의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정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내용 말고도요. 어제 법정 증언에서는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 1억 5천만 원 후원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했는데요? 나눠서. 폭로 내용은 이 서영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정치 자금을 낸 후원자 명단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정치 자금 1인 한도인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에 후원금이 이낙연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후원을 요청했고 직원 명의까지 동원해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 말대로라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측 모두 쪼개기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2차례 통화했는데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약속했을 때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암시적인 통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쯤 이 대표를 소환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 후원하려면 한 10만 원 그래야 나중에 연말정산 때 또 돌려받으니까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정치권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최병묵 위원님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정치자금법에 보면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법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것도 또 대선 후보자한테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또 별도로 국회의원 별도로 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낼 수 있는 그 후원금의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아마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니까 1억 5천만 원을 하려면 적어도 15명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라는 이름으로는 1,000만 원밖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임직원들 이렇게 동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지호 직원도 가서 1,000만 원 후원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쪼개기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돈도 다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돈이죠. 그러니까 쌍방울 돈 1억 5천만 원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라고 어저께 그 증언을 했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후원을 한 겁니다. 근데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씩 쪼개서 최대 한도를 15명 내지 20명의 이름으로 한 거죠. 그거를 폭로한 거죠. 그거를 어제 법정증언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바로 쪼개기 후원이라는 겁니다. 예. 자, 한때는 이렇게 후원금도 쪼개서 줄 정도로 친했다. 뭐 친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관계에 있었고 또 상을 당해서는 조문까지 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겨냥해서 그때 뭐라고 했었죠? 노상강도라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폭 깡패들이 뭐 8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갖다가 그 혜택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일면식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에서 전화 통화 한번 하고서 뭐 그걸 갖고서 그 통화한 걸 갖고 뭐 보고했다 또는 뭐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 주장하는데 저는 뭐 전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자,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는 갑자기 모든 걸 대형 폭로를 쏟아내기 시작하느냐. 자, 한때는 뭐 깡패라는 말은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썼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을 향해서. 그때만 해도 민주당은 아이고 꼭 그렇게까지 깡패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김남국 의원이 당시 민주당 의원일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상강도, 깡패,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인간적 배신감이 크겠죠. 예,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에는 쌍방울의 사운을 이재명의 대선 당선으로 거의 그냥 100% 연동을 시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올인을 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5천만 원 얘기도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2021년 여름경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이낙연 양강 체제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그 김성태 회장이 1,000만 원 했고 쌍방울 다른 뭐 임원들 뭐 했고 쌍방울 임원들이 3명인가 뭐 4명이 뭐 돈 1,000만 원씩 한 3, 4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왜냐하면 쌍방울 무슨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돼 있다던가 뭐 쌍방울 부회장으로 돼 있다던가 그런 건데 그거 말고 쪼개기로 쌍방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뭐 해가지고 보낸 게 10수명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런 거를 이제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밝힌 거는 뭐겠어요. 당신 나를 자꾸만 갖고 그렇게 심하게 뭐 인신공격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그럼 나도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나도 그럼 당신한테 할 말 없을 줄 아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 발언 가운데 하나 주목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본인 남편이 아닌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선임을 해주던지 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몇 번이나 나왔는데 이 재판 자체가 공전이 되면서 증언을 못했다. 이게 지금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이제 방해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 남편한테 왜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와 또 법인카드 뇌물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년이 넘게 지금 남편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이 협조를 안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직격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나무 밭에서는 각근도 고쳐 쓰지 마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근데 어제 여의도에서 비슷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명당할 위기에 처한 한 국회의원이 표결 직전에 갑자기 저 다음 총선에 안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뭐 나가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것도 징계 직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는 엘리베이터로. 예, 엘리베이터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숙고하기로 하는 시간. 김남국 의원이 개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표결을 하지 말아야 될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계속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에 의해서 자, 윤리특위가 열리기 직전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남국 의원 속보 징계 어떻게 됐나, 제명 됐나 안 됐나 딱 봤는데 제명 얘기는 없고 불출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은 어떻게 됐나, 제명 얘기가 계속 안 나와요. 오후까지 기다렸습니다. 제명은 안 나와요. 근데 불출마 선언이 어제 뉴스를 다 덮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오전 10시 14분이에요. 저희 출입 기자들도 이제 11시에 윤리특위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앞에서 백브리핑을 기다리고 뭐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아, 최지영 기자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군요? 저는 뭐 그 앞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예, 아무튼. 어쨌든 그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11시 예정이었는데 45분 전이죠. 10시 15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 저렇게 나왔어요. 예, 관계없이 오늘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오늘 결과 나오기 45분 전에. 예, 뭐 지금 이제 심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뭐 나는 그것과 무관하게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윤리특위 오전 회의가 말씀하신 대로 40분 만에 파행이 됐고 이 민주당이 불출마 선언도 김 의원이 했으니까 상황 변화가 있다 이러면서 더 여론을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3 지금 회의하는데 소위에서 불출마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사실 어제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이 다 윤리특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돌렸었는데 제명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복수에 이제 민주당 측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명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김 의원이 그 특위 회의 직전에 이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바뀐 거고요. 그러면서 특위 회의를 또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룬 겁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원래부터도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은 많았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이제 복당을 못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뭐 이 정치 정계에서는요. 뭐 복당을 못한다, 당헌당규상 뭐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전에도 뭐 바꾸면 많이 되니까, 예. 그건 바꾸면 되는데 그러나 과연 이렇게 불성실하게 21대 국회에서 그 회의 중에 뭐 코인 거래를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과연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받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그 의문을 품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에는 못 나올 거야. 이런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는데 지금 불출마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21대 국회에서 정말 불성실한 의원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꼽혀서 징계를 당할 처지에 있는데 22대 국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아까 뭐 그 갓끈을 그 오이밭에서 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저런 불출마 선언을 바로 받아서 회의를 연기하는 이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조언을 혹시 받은 건 아닌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그동안 야당 안팎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주장이 이어져 오기도 했었고요. 특히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이렇게 당한 거예요.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급조된 정치쇼다 이렇게 봅니다. 급조된 정치쇼다. 그 김남국 의원이 그 탈당을 몇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 성실히 뭐 자료 뭐 민주당 그 진상조사 거기다 자료 다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탈당을 하면서 자료 제공조차도 불가능하게 돼버렸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을 좀 감싸던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탈당하면 1년 내에 돌아오기가 힘든데 복당이 불가능한데 이거 탈당은 사실상 출마 포기나 다름없는데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김남국이 저런 상태로 과연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가능하겠는가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출마해주면 땡큐죠. 저런 사람도 또 그냥 일고의 반성도 없이 또 출마하는구나. 그러면 그 안산 단원 뭐 어딘가요? 단원 을인가요? 거기가 국민의힘 그 열세 지역인데 아이고 여기서 하나 또 건지네.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뭐 불출마가 본인 희생도 아니고 이미 탈당할 때 다 뭐 출마는 물 건너갔네. 민주당 내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뭔가 이런 카드로 써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딱 뭐 40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급조된 정치쇼의 냄새가 심하게 진동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숙고한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고요. 국회법에 정한 바대로 윤리자문위의 권고를 윤리특위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일주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의미 있는 기류 변화가 있을까 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지금 상황은 김남국 의원 본인이 자초한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처음에 해명도 충실하지 못했고 늦었고 사과도 늦었고 그리고 지금 뭐 불출마 선언 같이 정치적 결단의 시점도 늦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태도에서 그 진이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단 역시도 시기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최강욱 의원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최강욱 의원이라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김남국 의원 건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고요. 최강욱 의원 건은 당내 윤리심판원의 문제입니다. 왜 무슨 땡땡이 사건 있었죠. 뭐 성희롱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윤리심판원 첫 번째 결정에 사실은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있었어요. 본인이 재심 요청을 했죠. 근데 재심 요청한 이후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짤짤이 발언. 그러니까 원래 그게 짤짤이가 아니었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자꾸 떠올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결론이 그 표결을 해서 결론이 나도 윤리위 전체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또 국회 본회의에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 국회 본회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슬쩍 또 뭐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또 한두 번 시간을 끌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는 것 아니냐. 바로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짧게 최강욱 의원 사건 조금 더 짚어보면 그 이후에 이 최강욱 의원이 사실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으로도. 근데 법사위원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과 사실 한동훈 장관과는 개인적인 이 앙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들 전해드렸죠. 깐죽대지 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었죠 어제? 아무튼 그 이런 문제 여러 번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겁니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법이 아니에요. 뭐 댁이다 하는 게 뭐 저 경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겠지만 저는 국회 회의석상에서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약간 언쟁을 할 때 댁이 말이죠 뭐 하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상대편을 좀 낮잡아 부를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그게 어떤 내용상으로 한동훈 장관을 제압을 하고 아픈 곳을 찌르고 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저런 표현 때문에 오히려 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의원을 대하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찌됐든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부분 뭐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범죄 혐의자로 전제해 놓고 질문을 하는 인상을 늘 받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늘 그 행간이나 말의 중간에 그런 인상을 계속 섞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자꾸 치닫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어쨌든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논쟁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니까요. 과도하게 어떤 언사를 통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어떤 상황은 더 이상 국회에서 재현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죠. 윤관석 의원. 검찰이 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양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자, 결국 저렇게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됐고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윤 의원이 돈봉투 의혹 수사 이후에 현역 의원 신분으로 피고인이 된 첫 사례인데요. 이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어제는 일단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들에게 돌릴 현금 6천만 원을 수수했다. 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이 현역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의원 명단도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원래 구속기한 만료 시점이었는데 하루를 앞두고 결국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근데 6천만 원을 모은 거는요. 그냥 모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의원들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모았는데 돈봉투를 모은 혐의는 인정이 됐는데 살포한 혐의는 왜 뺐을까요?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하면서 한 가지를 뺀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검찰의 시각은 뭐 명확해요. 돈봉투 300만 원짜리를 20개를 만들어서 20명한테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때 이름을 19명까지는 열거를 했어요. 예. 근데 한 명은 아직 안 남았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바로 이성만 의원의 경우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렇게 해서 19명까지 나왔는데 한 명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 20명을 그리고 이제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이 사람들은 아직 한 명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20명을 특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추가 기소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그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검찰은 돈봉투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년 총선에 주어진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면서 정계 복귀를 예고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도 받기 전인데 물론 본인은 빨리 받겠다고 막 청사 앞에까지 갔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본인 코가 석자인데 뭐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 역할하겠다는 건 뭐냐면 뭐 민주당 전직 대표지만 저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 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2020년과 같은 그 비례 꼼수 위성정당이 나오기는 이번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례대표 의석 그 수십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뭔가 그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 흐름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위성 꼼수 정당이 되던 예. 뭐 관계는 좀 다르지만 그 저기 지난번 2020년 총선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2개가 있었잖아요. 공식적인 게 뭐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게 있었고 또 뭐 그 누구죠? 최강욱, 손혜원, 정봉주 뭐 이런 분들이 만든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예. 열린민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하고 무슨 공식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 사람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인물 그 면면이 그냥 민주당 골수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유권자들이 거기에 일정한 뭐를 좀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투표 때. 그러니까 그 정당 투표를 노리고 비례 의석을 뭐 한 서너 석 뭐 많으면 4-5석 뭐 요거 그 역할을 본인이 해보겠다. 그러니까 제2의 손혜원, 제2의 뭐 정봉주의 길을 가겠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뭐 지역구 출마는 못해도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그걸 노리고 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본인 코가 석재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가? 내가 비록 탈당했지만 나 수사받고 있는 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나한테 좀 협조할 거는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돌려치기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총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 구상을 밝힌 얘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쨌든 수사가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부당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일단 표현한 것이고 당연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억지 기소라든가 무리한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 예. 적극적인 정치 행보로서 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뭐 일단의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뭐 검찰청사까지 직접 가가지고 저렇게 자신감에 넘치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때에 아직 뭐 피의자 신분이 곧 되겠습니다만 저 정도 당당할까라는 생각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는 저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저러고요.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도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장면도 아니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사실 이 돈봉투뿐만 아니고 아마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지금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의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을 하게 되는데 그럼 본인은 지금 왜 뭐 내년에 무슨 마치 그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것처럼 하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영장이 기각된다든가 그러면 밖에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상태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은 안 나올 거라고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그 일이 벌어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언행은 그냥 제가 보기엔 허장성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옛날에 그 차떼기 정당이라고 해서 천막 정당까지 갔었던 정당이 있는가 하면 지금 또 민주당은 이렇게 돈봉투 때문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돈이라는 게 뭔지. 근데요, 사실 이 돈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조직도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기관은 예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제 글쎄요, 예산을 주는 의원과 뭐 의원이 주는 건 아닙니다만 심사권을 가진 의원과 그거를 받았어야 하는 조직의 장이 다른 일로 설전을 벌이다가 너 그러면은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꺼진 뒤에 나왔던 이 한동훈 장관과 박용진 의원의 설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 뉴스타파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근거만 가지고 우리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오해해서 알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자, 흥분하지 마시고 의원님 2018년에 해명 자료를 내시고요.
아니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이 무더기 들어가기라든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세요. 아시죠? 백지 무슨 영수증의 말인지. 문제.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역시 같은 집 곳에서 국회의원이 영수증 이중 제출에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해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자, 사실은 이 검찰의 뭐 특활비 문제, 영수증 문제 이것 때문에 논란을 빚다가 아니 그게 문제라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라고 콕 집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박용진 의원이 관련됐던 2018년에 예산 이중 청구, 영수증 이중 청구 그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한 겁니까?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이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박용진 의원이 한 말을 들으면서 물은 건데 이 한 장관이 지금 예산 삭감 기대하라고 하셨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예.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 이어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의 SNS에다가도 올리면서 이제 공세를 펼쳤거든요. 다만 이 예산 삭감과 관련된 발언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나 사과 또 어떤 설명도 없었고요. 어제 저 상황도 이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본인이 추후에 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거나 해서 정식적으로 이 발언이 뭐 맞는 말이었다, 잘못된 거다, 내가 한 말이 맞다 아니다를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절차도 당시에는 박 의원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게 마이크 꺼졌을 때라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의원님 말씀 뉴스타파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근거만 가지고 우리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오해해서 알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자, 흥분하지 마시고. 자, 의원님 2018년에 해명 자료를 내시고요. 아니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이중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이 무더기 들어가기라든지.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아시죠? 백지 영수증의 문제.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역시 같은 집 곳에서 국회의원이 영수증 이중 제출에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해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네. 기대해. 그래, 두고 봐. 뭐 이런 느낌인데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예산이 나왔어요.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었죠.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장난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예. 그럼 의원이 예산 심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의원이냐? 뭐 그 뒤는 안 얘기 안 했어요. 땡땡이지.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의원의 그 권한입니다만 그렇다고 예산까지 안 주겠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핵심은 특활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게 논쟁으로 번지다 보니까 감정적 발언처럼 된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질의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을 차라리 언급하셨으면 이렇게 부적절하게 쓴다면 이 관련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적 발언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그리고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두 번째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그게 잘 아는 겁니까? 뭐 그냥 아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하고 친한 게 뭐 흠이 아니고 자랑거리인데 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적임자 여부를 두고 아마 여야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첫 출근이겠죠. 물론 이제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기자들이 이균영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제 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후보자를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한 적임자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자, 사실 이균영 후보자가 김명수 체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병문 의원님? 이제 이균용 후보자가 대전지방법원장일 때, 대전고등법원장일 때 이제 그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이때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부분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나눴던 대화, 이게 이제 녹취록으로서 드러났었죠.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부인했었는데 녹취록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얘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마치 탄핵을 받으러 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무너진 사법 신뢰 얘기를 했어요. 고등법원장으로서. 자, 그러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서 그 이균용 후보자가 굉장히 그 원칙과 상식에 기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놓고서 저는 그걸 감쌌다든가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균용 후보자는 할 말은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 대전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했어야 할 말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아침에 저렇게 그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무너진 사법 신뢰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대목이니까 그걸 회복하는데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신주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보수냐 진보냐 그거 가지고 옳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그 대법관을 보더라도 보수 성향이 몇 명, 진보 성향이 몇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진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요,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재판 독립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자기가 결연히 맞서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니까 민주당이 당신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내가 당신 사표를 떡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겠느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게 대법원장이 할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거짓말 논란이 그러니까요. 그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정치 판사가 되는 게 그게 문제죠.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이 정치 판사, 정치의 이른바 사법의 정치와 정치에 예속화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김명수 법원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점이었다. 그래서 이균용 저분이 이제 성향은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김명수 체제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액션 플랜 같은 걸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헌법상 대법관 이제 임명 제청을 할 때 대법원장도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원 체제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그 앞으로의 그 법원의 개혁 문제. 굳이 이제 성향적으로 분석하면 보수 중도 우위의 대법원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후보자 말씀을 보면 대통령하고
단둘이 만난 적은 없어도 친소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어떤 선입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원에 계실 때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임 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 통해 가지고 재판부 분석문건 작성한 사실과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 사법부 신뢰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예.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의 직을 수행하시면 될 텐데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역사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지만 딱 한 번 있습니다. 1988년에 정기승 전 대법관이었는데요. 당시 민주화 요구가 거셀 때였기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법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판단들이라든가 사법적 판단이나 의견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 때문에 야당이 이제 부동의해서 결국 임명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법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신이 객관적으로 대법원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원전 사고 난 지 12년 만의 방류인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 정부도 이게 계획대로 약속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민주당은 즉각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투쟁에 대해서 대량 인원을 동원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오후 7시 반에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들이 모여서 지금 촛불 집회를 한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이게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오늘 예고 포스터네요. 네, 여기도 오늘... 핵 오염수라고 표기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 이제 야권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오염수 방류를 방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공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러자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괴담 정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범국민적으로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검정 결과에 몽리를 부리며 과학적 근거 없는 비난 일색에 막무가내 공격과 선동에 나서더니 또다시 괴담 정치에 살을 걸었습니다. 자, 일본에도 의원단을 또 파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도심 집회 열고 있고. 자,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은 저런 거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그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4월에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답변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게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특집을 잡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그 먹거리 괴담과 관련해서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죠. 뇌성성 구멍따 때 전과 1범이 됐고 미국산 쇠고기. 예.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한 가발 쓰고 몸 흔들면서 내 몸에 전자파에 튀겨져. 근데 미국산 쇠고기도 그렇고 성주 참외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쳐놓고도
지금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 이제 이 괴담 선동에 나서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뭐 아니면 말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이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괴담을 뭐 제기하는 것도 저는 그건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 전과는 화려한데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이 과학적 안전성은 증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 심리적 이 수용성 면에서 좀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어제도 자갈치 시장 그 현재 르포 기사 쓴 거 보니까 유명한 그 과학자분들이 뭐하고도 괜찮다고 하는데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업자와 그분들 민생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의 전격적인 방류 결정에까지 사실 길을 열어주고 이 방류에 방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니까 누군가는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야당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이게 방류 철회까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 정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괴담 선동이라고 이렇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요. 이 소리 난대요. 혹시 이 소리 들리면 이게 뭐지? 전쟁 났나?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엥 하는 사이렌 소리. 오랜만에 듣는 이 민방위 훈련 소리인데요. 민방위 훈련 소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동안 안 해오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6년 만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장갑차에서 내린 신속 기동대원들이 정부 청사 내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정부 시설에 적이 침입한 상황에 대비한 방호 훈련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사이렌과 함께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소나 지하철역과 같은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전국 17,000여 곳으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들은 구급차 등 비상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우측 갓길로 주차해야 합니다. 차량 통제는 일부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구는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실시되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내려지면 경계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시 20분에 경보가 해제되고 훈련이 종료됩니다. 병의원과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과 상관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네, 다음은 사고 소식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있었죠? 이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이 비상등 울리면서 열심히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승용차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던 70대 남편이 있었고 그 아픈 남편을 걱정하며 함께 구급차에 올랐던 아내가 70대 아내도 그 구급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니까 신호 이런 거 구급차가 신호 다 지키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가고 있던 급히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였습니까? 충남 천안시의 한 교차로에서 지난 21일 오후 10시 52분쯤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승용차가
이 교차로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한 거예요. 사고 당시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승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왼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 휙 하고 지나갔잖아요. 오른쪽에서 휙 지나가네요. 네, 그때 왼편에서 오던 그 구급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예. 그 구급차가 한 바퀴 돌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저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아니, 어느 분이 숨졌어요? 바로 이제 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숨졌습니다. 70대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저 교차로에서 구급차는 정지 신호 상태에서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지나간 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빨리 달려온 일단 거예요? 그 녹색 신호 상태였긴 한데 혹시 신호 위반, 그러니까 속도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 그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급차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 등 지금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구급차는 빨리 환자 이송해야 되니까 신호, 보통 이제 신호 같은 거는 좀 삐오 하면서 무시를 하고 가요. 근데 이쪽이 이제 파란 신호거든요. 근데 다른 차는 저렇게 빨리 안 달리는데 저 승용차만 왜 이렇게 유독 빨리 달린 걸까요? 게다가 밤 11시가 다 된 늦은 시간에 아내는 일단 왜 구급차를 부른 겁니까? 네, 일단 아내는 환자의 보호자로 구급차에 탑승했던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병을 앓고 있었고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이제 신고해서 같이 보호자로 구급차에 탑승해서 이동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야, 지금 차가 어느 정도 한 바퀴를 굴렀다고 하는데 저 정도로 심하게 저 뒤에 타고 계셨던 분 구급차에 환자는 누워갑니다만 글쎄요, 함께 가는 이 보호자들이 안전벨트까지 메고 가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보호자인 70대 아내가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환자의 보호자로 있던 70대 여성이 숨진 건데요. 얼마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내 외에도 지금 구급대원이 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운전자, 그리고 운전자의 동승자, 그리고 환자 이렇게 6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그중에 구급대원 한 분은 또 다리까지 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연도 사연이지만 이럴 때 누가 더 책임이 큰 거냐는 겁니다. 일단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구급차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는 지켰어요, 이 승용차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고요. 자, 이건 어떻게 사고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 긴급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급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급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 신호에도 직진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거나 책임이 면책될 여지는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직진 차량이 직진하는 신호를 받고 앞으로 직진하는데 그 당시에 앞에 구급 차량이 어떤 사이렌 소리를 들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구급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면 서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전방 주시 의무도 있고 이것을 위반해서 지나치게 높은 속도로 가다가 저렇게 그 충돌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차량의 과실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과실에 해당한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구급 차량의 책임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렇게 크게 인명피해 난 사건은 일부 과실이라도 인정이 되면 구급 차량, 구급대원 운전자가 징계 책임도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과실 비율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책임도 지우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봐서 민형사상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책임 강경 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가다가 구급차가 저렇게 비상등 켜고 가니까 차들이 비켜줬거든요. 그 뒤를 따라가는 승용차, 일반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관련된 이 구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들은 이 조용히 비켜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빨리 달린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사건입니다. 자, 태어난 지 정말 갓난아기예요.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사서 웃돈 받고 다시 되판 이런 20대 여성이 있었답니다. 아이를 사고 판 거예요, 지금 아이를?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매매한 겁니다. 이 그냥 매매한 것도 아니고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아이를 사서 웃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와. 네, 20대 친모가 있었어요. 이 친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요 라는 글을 썼는데 예? 이것을 본 또 한 명의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20대 여성이 A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남편은 무정자증이라서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이 한번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비 내드릴게요. 아이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그 친모가 저는 아이를 낳게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아, 우리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비 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은 지 5일 만에 병원으로 찾아가서 아이의 병원비 98만 원을 내주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잘 키워야 하잖아요. 예. 근데 잘 키운 것이 아니라 불과 1시간 반 후에 예. 근처에 카페로 갑니다. 예. 그래서 한 여성을 만나는데 이번에 여성 B씨는 50대 여성인데 정말로 아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여성이긴 했어요. 그 여성에게 3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친모인 척하고 아이를 되팝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를 사서 다시 되팔고 202만 원의 수익을 낸 거죠. 야. 네. 그리고 이 여성한테 자기가 친모인 척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비도 필요하고 산후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되팔았는데 이 아이를 사간 또 B 여성, 50대 여성은 이제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서류가 출생신고서부터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그럼 아이는? 이 아이를 안타깝게도 베이비 박스에 유기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과정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처음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못 키우겠대요. 그래놓고 20대 여성한테 팝니다. 98만 원. 이게 제가 이 숫자를 지금 읽어야 됩니까? 근데 이 여성은 잠시 뒤에 50대 여성한테 되팔아요. 300만 원 받고. 아이가 지금 물건입니까? 차익 남기고. 게다가 이 아이를 그럼 좋아요. 300만 원 주고 키워주겠다는 이 여성, 50대 여성. 막상 키우려고 신고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아니, 이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건데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을 떠난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냐고요? 네, 일단은 아이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행동 자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 매매 행위이고요. 징역 10년 이하의 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도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인신매매, 유괴해가지고 팔거나 어디에 넘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비인간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의 종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렵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정상적인 절차인 입양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금지된 방법으로 사고 팔다가 아이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아이 유기하고 살해한 사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손 변호사님. 그 말씀도 중요한데 제일 궁금한 거. 저 아이 어떻게 됐어요? 저 아이 그래서 지금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잖아요.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긴 했지만 다행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른 가정에서 이제 입양돼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사안은 정말 다행이지만 이 사안과 다르게 또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엄단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중간에서 사고 팔았던 사람은요.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아동 매매 행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니까 전과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받고 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거짓말을 하면 아이를 안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의 숨결을 느껴졌을 텐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판다고요? 이게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보통의 모성애를 가진 부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아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다 돈으로 보는 본인의 그 어떤 안락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참. 아니, 범죄를 해도 어떻게 아이를 이용하냐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음식점이나 저는 뭐 음식점 아닌 데서도 가끔 놓치는데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밥 먹거나 또 찌개 같은 거 이렇게 먹다 보면 아이고 하고 뭐를 툭 떨어뜨려요. 뭐죠?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밥 먹다가 뭘 떨어뜨렸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걸 떨어뜨리는지? 저희 잠깐 스텝이 잠깐만 기다려보랍니다. 다시 지금 듣고 있대요. 들고 있습니다. 자, 떨어뜨리겠습니다.
어이구, 뭔지 오십니까? 그렇죠. 숟가락이요, 숟가락. 밥 먹다가 이 숟가락 떨어뜨리면 난감하죠. 이 손님도 숟가락을 떨어뜨렸대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빨리 줍는다? 남들 못 보게?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 에이, 설마 그렇진 않죠. 근데 보통은 음식점이니까 아유 죄송한데요. 여기 숟가락 좀 새 걸로 좀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사장님이 당연히 교체를 해주죠. 그런데 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사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500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500원이라니. 네, 숟가락 교체 비용이 500원에 달한다는 그러한 음식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22일에 어떤 이른바 그 술집 후기라고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보면 자신이 이제 오랜만에 그 술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 융통성이 없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마감 시간 30분 전에 2인 손님이 왔는데 다른 큰 자리가 있는데도 굳이 다른 손님들 옆에 앉히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손님들 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만큼 각박하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렇다 쳐요. 그러면서 그 후기를 올린 사람이 내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숟가락 교체 비용까지 받더라. 잠깐만, 아까 그 메뉴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 숟가락 교체 메뉴판을 이제 사진을 저렇게 첨부했거든요. 저긴 1,000원이네. 여긴 500원. 숟가락 교체 추가 500원 막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거는 또 뭐 교체 비용이 1,000원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사진까지 올리니까 네티즌들이 이거 혹시 관심 받으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야, 잠깐만. 아니 어떻게 숟가락을 교체해 주는데 추가 비용이 드냐고요? 설거지 가격입니까? 뭡니까 저거? 네, 그런데 지금 뭐 술잔을 바꿔줄 때도 2,000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저 숟가락이 그런데도 또 뭐 일회용이다는 얘기고 있고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하는 댓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이용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 가게는 음식과 주류의 가격은 낮추고 저런 서비스에 어떤 비용을 추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서 또 비용도 받는 다고요. 1시간에는 뭐 5,500원인가요? 그 정도 받고 시간이 10분 지날수록 뭐 1,0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들이 가장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숟가락 떨어뜨려서 교체하면 500원? 그럼 내가 내 숟가락 가지고 가면 500원 빼주나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나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운영 정책을 세운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장 식당이나 술집에서 숟가락이나 젓가락 교체한다고 돈을 추가받는 건 좀 익숙하지가 않고 더군다나 우리는 많이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떨어뜨릴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불편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잔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주고 이제 교체를 하거나 추가로 주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요 영업 방식이 좀 통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좀 새로운 방식이긴 합니다. 술집인데 영업시간별로 비용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하면 얼마, 그걸 초과했을 때 시간당 얼마. 아, 오래 안 앉아 있으면 좀 싸게 받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소한 영업 방식이긴 한데 또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익숙할 건지 합리적인 비용 책정이라고 생각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500원 환불해 준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합리적인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내 돈 500원 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인들이 갑자기 막 사진 같은 거 찍혔는데 손목시계 저거 롤땡땡 그 비싼 걸 이러다가 딱 걸려가지고 비난받는 경우가 많죠. 각종 부패 의혹으로 망명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탁신 전 태국 총리도 귀국길에 올랐대요. 근데 손에 아이고 최고급 손목시계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걸리겠는데요. 어떻게 했대요? 탁신 전 총리가 2001년에 집권했거든요. 또 5년 만에 탁신 가문이 태국 최대 재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탁신 전 총리 재산이 한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2006년에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었죠. 그래서 2008년에 망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15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에서 저렇게 사진 찍혔는데 저 시계? 손목시계가 화제가 됐던 거예요. 저 가격이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30억짜리? 완전히 초고가 시계인데 저게 화제가 된 이후에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시계가 바뀌었는데 시계가 바뀌었어요? 한 30몇만 원짜리 정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30억짜리 시계에서 30만 원짜리 시계로 바꿔찼어요? 그렇게 시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분석을 하기를 탁신 전 총리가 과거 집권 시기에 이른바 그 복지 포퓰리즘 그런 걸 하면서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 서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시계를 바꾼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결국은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내심 뭐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주식 불법 보유 혐의 등, 그러니까 부패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귀국하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령인 나이이기 때문에 왜 귀국 결정을 했는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딸이 패통단 딸이 이끄는 정당이 이번에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호. 사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귀국해서 사면될 가능성으로 지금 귀국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